안녕하세요. 대전 시립미술관장 선승입니다. 네, 오늘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전 비엔날레 2020 인공지능 햇살은 유리창을 잃고와 연계해서 관장 초청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초청 대담이고요. 전체를 좀 아우르면서 미래를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이스트의 문화기술대학원의 박주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유튜브로 보고 계실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대학원 박주영이고요. 저는 물리학을 전공하고 문화를 연구하는 좀 특이한 문화물리학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붙인 이름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 인공지능과 사람이 좀 만나는 지점에서 그냥 기계가 사람을 따라하거나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고 싶은 창의적인 활동을 도와준다는 거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머리도 좀 베토벤 머리를 하고 나왔어요. 어울렸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는 말이랑. 아유, 이제 진짜 뭔가 창의적인 문화 물리학자 교수님과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벌써 얘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최근에 오늘 교수님께서는 경향신문에 퓨처라마라는 아주 재미있는 연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본 거는 감정 인식을 하는 AI를 앞으로 이제 공동 연구를 하시고 그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궁금한 점들이 아주 많은데요. 먼저 감정 인식을 하는 인공지능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일단 인공지능의 대략적인 역할을 좀 잠깐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또는 사람처럼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욕망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가 사람 일을 대신하면 대신할 뿐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다는 희망도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미 고대 그리스 신화에도 그 탈로스라는 기계 인간을 생각을 해가지고 제우스 신이 사랑했던 오이로파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게 왜 사람을 시키지 왜 기계 로봇을 시켰을까라고 아, 생각을 하면 사람보다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리고 나름대로 약간 사람을 지키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하는 건 좀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오토마타 또는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발달을 하면서 사람들의 좀 미묘한 지점을까지 캐치하는 거를 발달을 해왔어요. 음, 즉, 지금 나오는 건 이제 그러면 정말 사람이 사람다운 표현은 뭘까, 활동은 뭘까라고 할 때 음, 사람의 얼굴, 사람의 좀 내면에 있는 감정을 인식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음,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이제 기쁠 때 표정, 슬플 때 표정 같은 걸 컴퓨터에 훈련시켜가지고 훈련된 기계가 있으면 제가 이제 그 앞에서도 표정을 지으면 이 사람은 지금 슬프구나, 화가 났구나, 행복하구나, 아무런 생각이 없구나,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으면 저랑 대화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좀 희망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생각하고 보니 오토마타 진짜 그 로보트라고 할까? 기계라고 할까? 근데 굉장히 역사가 길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류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던 것이구나. 기계로 뭔가 사람을 창의력이라고 할까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얼굴을 보면서 사람 감정 인식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특히 얼굴에 주목하시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통로는 많이 있죠. 얼굴 표정도 있을 거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있었을 거고 더 좀 미묘한 데로 나가면은 바디 랭귀지까지 보는 걸 할 수 있는데, 네. 일단 시작은 얼굴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시작을 하려면 기본적인 아주 제일 확실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또 시작을 하는 게 맞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얼굴로 표정이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이고, 또한 얼굴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컴퓨터에 학습을 시켜서 효과적인 머신을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특히 미술에서는 초상화가 사실 인류의 어떤 문명의 발전과 함께 나온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얼굴로 감정을 인식한다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감정 인식을 하려는 AI가 개발되는 게 외국에서도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예, 외국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여러 분야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영화에서 보면 사람들의 얼굴을 캐치해가지고 이제 범인 잡는 거는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네. 시작을 해서 그게 영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이었더라. 그다음 사람들이 경악한 게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고. 어.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에서 그런 걸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거기서는 네. 아무래도 사람의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데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한 게 있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본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을 인식하는 기계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음. 그리고 네. 한국에서도 이제 그게 필요하다. 게다가 특히 이제 큰 한 가지 이슈가 되는 거는, 과거에도 잘 훈련된 사람들에게 이제 아주 잘 스튜디오에서 아주 정해진 얼굴을 하는 과정이 있어 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보통 사람들이 하는 표정들을 모아보자라는 좀 음. 약간 추가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네. 진짜 보통 사람들의 표정을 모은다는 게 아주 너무나 흥미로운 발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울을 보긴 보지만 자기 얼굴을 자기가 한 번도 영원히 눈이 눈이 여기 있어서 영원히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자기가 계속 거울을 보지 않는 한 어떤 한 사람이 감정의 변화, 미묘한 변화를 사실 볼 수 없는 건데, 사실 볼 수 있게끔 또 분석하게끔 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정을 이식한다 했을 때는 제가 또 이제 미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감정이 굉장히 이 사람의 무의식 안에는 천변만화하게 아주 다양하고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떤 감정인지 이제 단어를 붙인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슬프다, 기쁘다, 뭐 화났다, 아니면은 뭐 두렵다, 이런 다양한 용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람 마음을 표현하는 이제 감정 인식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카테고리를 나누시는 기준이나 그런 생각하신 구상은 있으실까요? 사실 또 일반적인 과학자 입장에서 어떤 자연적인 현상, 이제 사람도 자연의 일부니까 어떤 사람의 표정도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언어로 기술할 때 항상 한계는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를 보고도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에게 보이는 거를 이제 분류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이제 문제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좀 더 이제 실용적으로 과연 몇 개를 사용할 것인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분야도 사실은 특히 심리학에서는 많이 연구가 됐던 거죠. 음. 거기서는 뭐 이런 게 존재하면 당연히 도움은 되거든요. 사람마다 음. 변화무쌍하게 다양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체계들이 존재를 해서 각 음. 뭐 학파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론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한 거는 이제 수잔 데이빗이라는 음. 사람이 제시한 거에 기반해서 분노, 분노. 슬픔, 불안, 상처받은 상태, 당황, 기쁨 또는 그리고 중립, 그래서 7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더 나아간다면 분노 안에서도 경노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조용한 분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네. 이제 처음에 이런 데이터를 시작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네. 아주 큰 뭉태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네. 모으고 거기 이해가 되면 또 세분화하는 거죠. 현재 이제 시작이니까 이 7개만으로도 아주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 대담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아, 사람의 감정 중에서도 처음에 인공지능의 어떤 대상의 영으로 7가지 지금 감정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먼저 시작을 하시는구나. 그중에서도 아까 심리학 아마 사람들의 궁금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수전 데이빗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예예. 네. 근데 7가지 감정 중에서 인제 들어보니 분노도 좀 이해가 되고, 동양에서 많이 쓰는 희로애락, 애호욕이 있는데 그중에 없는 게 언뜻 2가지가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는 당황. 그 당황하는 감정이 되게 재밌다. 그다음에 감정 중에 중립.
이 감정의 중립이 뭘까라는 좀 흥미로운 게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실 이 감정이었을까요? 아, 상처 말씀하신 것 상처 같아요. 예. 고 세 가지가 쪼끔 이제 그 뭐지 동양에서 흔히 동양에서 칠 7 가지 감정이라고 말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 연구를 계속 하시겠지만 특히 이 당황, 중립, 상처를 가 좀 주목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수집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여쭤봐도 될지 이제 하시겠지만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어봐라 이런 거죠, 사실은.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분류도 완벽할 수는 없고요. 네. 이제 저희 안에서도 중립이 감정이냐 아니면 감정이 없는 걸 얘기하냐 없는 것도 감정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지만 네. 일단은 이게 인제 뭐 어떤 프로젝트로서 시작점에서는 네. 그런 문제점을 인제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거에 네.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네. 어떤 새로운 시기가 왔을 때 왜 "이거는 들어가 있고 이건 없느냐."라고 할 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네. 일단 그 모든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프랙티컬한 거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네.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기회가 된다면 여기가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것 중에 빠져 있는 것 또는 네. 나중에 그 이거를 더 이해하고 나니까 이거는 다른 거와 중복이라든지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계도 학습을 하지만 사람도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런 거는 거 정말 그렇죠.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저희 과학자 입장에서는 그게 더 재미있기도 해요. 이 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좋은 AI를 만들기도 해야 되지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에게 사람의 감정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사람의 감정이 뭔지를 연구하게 되는 이런 아주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7 가지 감정 중에서 이게 좀 기계적인 분류긴 한데 긍정적인 감정하고 조금 부정적인 감정 그다음에 중립을 뺐을 때 이게 세 개로 좀 분류해서 보시나요? 아니면은 쪼끔 더 부정적인 감정에 더 역점을 두고 계신가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볼 때 인제 세 개는 긍정적이고 세 개는 부정적이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네. 일단은 기계한테는 또는 이거 과정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그냥 요 자체로 사람들에게 인제 "이런 표정을 지어봐라." 해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특히 인제 긍정, 부정은 우리 해석을 그 연구 단계에서 넣지는 않고 있고요. 네, 요 네. 상황에서. 대신에 인제 그런 그러니까 사람이 재미있는 건 뭐냐면 물론 기계 AI를 얘기하다가 사실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더 재밌거든요. 저는 일단 그 긍정과 부정이라고 방금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어떤 거를 보든 거기 해석과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기반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잘 알려진 뭐 사람들이 잘 알려진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사실 사람들은 긍정의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네. 24시간을 어떤 생각을 하냐고 할 때 긍정과 부정을 12시간씩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아마 버티지를 못할 겁니다. 아 예, 그래서 그거를 폴리아나 이펙트라고 하는데 폴리아나는 미국의 이제 그 문화적인 미임에서 항상 기쁘고 행복한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 폴리아나 효과라고 하고 네. 여기에서도 그러한 흔적이 좀 보인다는 좀 이렇게 저희 내부에서 약간 관찰이 좀 있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기쁜 표정을 더 잘 짓는 것 같고 부정적인 표현을 너무 세분화해서 보면 사람들이 크게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다라는 흔적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구 과정에서 저희가 살짝 이렇게 느낀 거고 공식적으로 나중에 그 제대로 이해했을 때 완벽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점은 여기서도 관찰이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데 아마 말씀하신 대로 절반, 절반, 부정 절반, 긍정 절반에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감정들은 인간의 본능상 생존 본능상 좀 빨리 망각하려고 하고 좀 긍정적인 것들은 오래 유지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연과 맞서서 또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번에 아주 또 주목할 만한 것은 교수님께서 한국 사람들의 감정 데이터를 수집하신다라는 점이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감정 데이터라는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유용한 면도 있고 또 좀 우리가 조심해서 접근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지금 한국 사람이라고 할 때 이제 뭐 외국 사람과
또 구분되는 한국 사람만의 얼굴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100% 답은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세상에서 많은 그 자연계들이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하고 다른 나라 사람과 정말 다르냐고 물으면 100% 이다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한국 사람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다른 나라 사람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대신에 딱 보면 이거는 한국 사람의 얼굴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제 한계점 또는 문제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대규모로 사람들 얼굴을 모아본 그 일이 있다는 건 중요한 것 같고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걸 또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네. 하면서 또 한국 사람들 얼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처음에 그런 질문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까 이제 감정의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부정에서. 실제로 저희 이제 계획서도 아무나 보실 수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일반인도 있고, 그다음에 배우들도 사실은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좀 시작점은 이제 그럴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도 배우들이 얼굴 표현에 조금 익숙하니까 여러 가지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넣었었는데, 실제로 이걸 해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분노, 슬픔, 불안, 상처, 당황, 기쁨 또는 이제 뭐 무표정한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표정을 잡으면 본인들은 그런 표정을 짓고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분노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잖아요. 네. 일반 사람들이 표정을 지라고 하면은 그 표정들이 명확히 구분이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한테.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 얼굴을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영원히 화를 내는 못 표정이, 보죠. 예. 나는 화를 내는 표정인데 외부에서 볼 때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측면은 배우들은 누구나 봐도 어떤 표정을 이해할 수 있는 표정 연기가 대석에 명확하게 나오는 반면 일반인은 좀 적게 돼 있다는 것도 좀 흥미로운 거였고, 그 두 번째 사실 제가 이제 어떤 과학자로서 정말 궁금한 거는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도 미국에서 교포로 살다 보면 표정이 다양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네. 보여주고 됩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궁금한 게 뭐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이게 외국에 문화적으로 자라면은 표정이 훨씬 더 다양한지, 더 확실한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에서 자라서 살면은 좀 더 이렇게 절제된 표정이 적은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마 지금 여기서 문득 떠오른 것은 아마 거울 이론이 적용이 되겠다 생각하는데, 아마 한국 사회에서 살다 보면 한국 사람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아마 좀 비슷한 표정을 짓는 면이 있고, 한국의 DNA를, 생물학적 DNA를 갖고 태어나도 미국에 가서 살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의 표정도 그렇게 학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웃는 사람을 마주보고 싶은 사람이 따라 웃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난 얼굴 하면 같이 화를 내는 얼굴을 하고, 아마 그런 인간의 어떤 뇌의 기제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약간 세대별로도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왜 어른 세대는 어떤 사람들은 늘 화나 있다. 얼굴이. 어떤 사람들은 속은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도 얼굴은 늘 웃고 있다. 뭐 이런 일치와 불일치까지도 아마 이번 연구에서 다양하게 읽어내실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기대감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거는 나중에 데이터를 다 분석하시고 나면 한국 사람이 전반적으로 화난 얼굴을 하고 있는지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해지네요. 예, 제가 들었으면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어느 누구도 사실 답을 모르는 아주 크게 해본 적이 없는 데이터를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지금 사실 시작하고 초기 중기 단계여서 결과물도 저희가 계속 봐야 되는데 그런 게 되게 많은 답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그 질문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의 얼굴을 모은다는 거에서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에 대한 모든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저도 계속 하면서 질문이 더 많이 생기고 있고요. 하고 나서도 이제 어떤 더 깊은 미묘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보다 또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이제 저희 인공지능 비엔날레를 하면서 아마 교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을 졸업한 신승빛, 김용은 작가팀의 작품을 보면 사실 안면 인식 기술이라는 것이 인공지능에서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큰 흐름 속에서 교수님께서 인공지능에게 사람의 감정을 안면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르치려고 하는, 학습시키려고 하는 어떤 큰 과제에 도전하고 계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도 좀 가장 어려운 인간의 감정이 사실 얼굴에서 가장 잘 드러나죠, 뭐. 그래서 그런 연구가 굉장히 기대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점은 보면은 이제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그리고 그 발표가 기사화된 걸 보면은 이렇게 그날 얼굴 표정으로 감정을 이제 기록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기록하지?" 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피조사가 같이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얼굴 표정하고 감정을 어떻게 기록할 수가 있을까요? 저도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일단 저희가 거기서 제시하고 있는 이제 뭐 응용 어떤 앱의 하나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는 이 데이터하고 이 AI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잠깐 예를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감정 기록장이라고 할 때 제 얼굴을 보고 이제 감정이 기록이 되는 거죠. 하루하루 이제 시간에 정해져서 제 사진을 찍어 놓으면 이제 저희 AI에서 이 사람의 기분은 지금 어떻다라고 판단하는 걸 기록을 하는 거죠. 그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주관성과 좀 편견의 덩어리이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폴리에나 이펙트 아까 효과를 붙이면 제가 기분 나쁜 거를 제가 기분 나쁘다고 말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이제 아프다는 걸 얘기 안 하는 것도 좀 약간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뭐 아프다 또는 기분이 안 좋다고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더 상승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서 약간 자연스럽게 이제 이 앱이 사람의 얼굴을 캡처해가지고 저는 모르는데 뭔가 계속 이 사람이 계속 슬퍼지고 있다라는 거를 탐지를 할 수 있다면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데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네.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인공지능이 오늘의 나의 감정을 좀 안다면,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해 준다면, 제가 오늘 듣고 싶은, 들어서 기분이 좀 좋아질 음악도 골라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림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비슷한 발상은 이제 저희 인공지능 전시에서는 요나스 룬드라는 작가가 기술을 개발한 건 아닙니다마는 이게 중요한 타자라는 작품에서 이 카메라가 감정을 인식하고 오늘 뭐 기쁨 28% 어떠고 몇 프로 이렇게 이제 말로 해줄 것이다라는 어, 한 아이디어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감정을 자기가 알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화가 욱 나는데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다음에 계속 짜증이 나는데 왜 짜증이 나는지, 아니면 기쁜데 왜 기쁜지, 결국 자기를 굉장히 인식해 가야 된다라는 하나의 과제, 자기 이해의 과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교수님이 이 프로젝트는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일까요? 일단은 데이터 수집 자체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하기 위해서 6개월의 시간을 갖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모으도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감정 기록장처럼 사람들이 이걸 활용을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질문이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이 데이터와 AI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공개가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이거를 이제 건전한 정말 좋은 의미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이제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나 이제 허가를 받고 다운받아 쓸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놀라운 거는 사람들은 이제 좀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 그러니까 정신의학에서는 마음속에 아이들이 다 있는데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이런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기쁘면 기쁜 대로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뭐 힘들면 슬프면 슬픈 대로 인정받고 싶어 하고, 위로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뭐 아이들이 울기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요. 그 발표된 기사에 의하면은 어떤 심리적인 건강 상태나 정신의 건강 상태까지도 조언이 가능할까라는 이제 하나의 가능성, 앞으로 이제 응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언급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어떤 정신 건강의 조언까지도 가능할까요? 일단 이제 어떤 과학자 입장에서 무엇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가능하냐 그러면 답은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빛보다 빨리 움직이는 게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불가능한 이유는 물리학에서 어떤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법칙을 어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더 재미있는 거는 그 물리학에서 수백 년 또는 어떻게 멀게 보면 이제 몇천 년에 걸친 자연 철학에서 무엇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법은 몇 가지가 없어요. 그거를 제외하면 모든 것은 가능하다라고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냥 그걸 불가능하다고 만드는 건 없거든요. 네,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렇다면 사실 이제 물론 관측해서 저에게 이제 물어보신 의미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제 되겠는가? 네, 어느 정도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물으시는데 그게 사실 이제 정말 오픈 코어 시전이고 이게 저희가 데이터를 만드는 이유가 만약에 그런 거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분이 그거를 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차원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의 얼굴을 보고서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감정이라고 얘기한 걸 해서 사람의 얼굴 감정을 안다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심리적 건강을 위한 어떤 서비스라든지 어떤 기술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 분이 거기에서 착안을 얻어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어주는 그런 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분들이 이제 이 영역에 들어오셔서 하시면 훨씬 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의 좋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 네.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주 큰 거 배웠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웬만해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가능하다. 그다음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할수록, 가능하다라고 상상할수록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이제 좀 희망 같은 게 생기고요. 만약에 교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낸 자료를 여러 사람들이 또 공유를 하고 또 그걸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면 그거야말로 사실 인공지능이 주창하는 어떤 공유, 오픈 소스의 방향하고도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기사에서는 너무 재밌게 교수님 얼굴이 나오면서 심리 일기장 이라고 이제 좀 나왔어서 와 진짜 요즘에 제가 다시 일기를 쓰기 코로나 이후부터는 제가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를 일기를 이제 손으로 쓰기 그러니까는 스마트폰 말고 손으로 썼을 때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손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교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심리 일기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심리 일기라는 거는 하루하루 저의 심리 상태를 이 AI를 통해서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에 뭐 한 번 사진을 찍는다고 하게 되면 그거를 뭐 일주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심리 상태를 보면서 이제 이 사람의 뭐 기쁨의 심리는 뭐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는지를 보면서 제 기록을 하는 거죠. 음, 사실 예, 이거는 이 저희가 상상한 또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한 거고요. 거기에 이제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손으로 일기를 쓰는 그냥 결합이 되면은 정말 이거는 내 일기에 대한 뭐 기계와 사람의 정말 재밌는 협업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만드시는 인공지능, 감정을 이식하는 인공지능은 데이터베이스는 언제까지 완성하실 예정이십니까? 예전 목표는 내년 2월입니다. 내년 굉장히, 2월이고. 예. 네, 화이팅입니다. 예, 그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되지 않아서요. 왜냐, 네. 그냥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과 예술로 전시를 해보니 인공지능의 진화라고 할까요? 진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실은 3년 전에 인공지능으로 만든 작품들이 마치 고전처럼 느껴질 정도로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이 되면 감정을 얼굴로 알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도전이 어떤 성과로 발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힘드실 텐데 그리고 또 독특한 건 2020년에 사람들의 이 심리일기장은 많은 부분 분노, 불안, 이게 코로나19로 해서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2020년에 이 데이터를 모은다는 것은 아마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음, 이런 어떤 시기? 시대적인 한번 평가도 좀 조급합니다마는, 좀 빠른 면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내용을
넘어가서 이제 교수님이 하시는 문화 물리학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교수님께서 연재하시는 퓨처 라마의 애독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1호 애독자로서 애독자로 제가 명명 공식적으로 해드릴게요. 네. 네. 애독자로서 사실 미래를 그리는 드라마 같은 이제 아주 멋진 글인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신 퓨처 라마의 입장에서 인공지능의 미래, 이게 궁금합니다. 그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관심이 있어 하고 재미있어 하는지를 먼저 보면,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또는 우리와 닮은 어떤 기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본능적인 이렇게 관심과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상상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게 그냥 내가 시키는 것만 하고 건드렸을 때 그냥 반응만 하게 되면 금방 흥미를 잃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 재미있는 거는 내가 얘기하는 것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재미있는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머릿속으로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재미있는 걸 하게 되는데, 이걸 기계가 한다면 그거에 대한 또 한 차원 더 높거나 또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반응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관심이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퓨처라마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 모습에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희망하는 거에 대한 반영이 가장 음. 크거든요. 근데 희망의 반영이 뭐냐면 그 자체가 사실 또 미래이기도 해요. 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우리가 미래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만 펼쳐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슬플 것 같아요. 예. 미래는. 근데 이제 또 생각해 보면 미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욕망하는 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미래가 우리가 욕망하는 게 반영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인공지능은 우리가 정말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생각하는 존재로서 반응하는 거. 합쳐지면은 미래하고 인공지능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나 좋은 조합이죠. 이게 어떻게 네. 정말 듣기만 해도 갑자기 상상이 나래를 펴면서 진짜 어떤 미래를 욕망해야 되냐, 어떤 미래를 우리가 꿈꿔야 되냐, 막 이런 상상이 막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상으로 보면 감정을 알아서 읽어줘서 멋진 음악도 틀어주고 대화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람이 느끼는 스트레스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그 남는 에너지를 창의력에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진짜 너무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좀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걸 들으니 앞으로 좀 인공지능이 재밌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뭘 원하느냐, 이게 뭘 욕망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결국 질문은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조금 이제 교수님은 지금 물리학도 연구하시고 문화기술도 연구하시고 여러 가지 좀 이제 폭이 넓으신 것 같아서, 예술가들은 사실 예술에만 몰두하는데 또 어떤 사회, 더 넘어가서는 사실 물리학의 어떤 큰 세계까지 이 방송을 좀 보고 계실 그 예술가들 그리고 문화 전문가들에게 문화 물리학자로서 좀 코멘트라고 할까요? 덕담이라고 할까요? 이제 올해를 마감하는 아마 이 방송이 관장 초청 대담 마지막으로 좀 이제 좀 힘이 되는 이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떤 덕담을 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작점은 물리학자고 여전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아트를 하시는, 문화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덕담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뭐 대단히 잘못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덕담이라는 건 보통 이제 제가 드릴 게 많이 있을 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말인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해의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사실은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그래도 과학과 어떤 문화를 직업하는 거에 연장 접점에서 우리가 이제 다빈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다빈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저도 좀 놀라운 게, 사실은 그 사람은 한 측면에서는 사람의 아름다운 얼굴, 감정이 드러나고 아름다운 표현하도록 하면서, 또 밤에는 뭐 낮에 뭐를 밤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낮에 그림을 그리고 밤에 연구를 했다고 하면, 밤에는 뭐 사람들의 뭐 시신 같은 거 해부를 하면서 자기가 미술적으로 그리는 얼굴 그 이면에는 어떠한 모양이 돼 있는가라고 동시에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림 그리는 건 그 자체로 서양 미술사에 큰 이제 영향을 줬고, 그 사람이 했던 해부학 연구라든지 또는 새로운 기기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대로 나중에 뭐 정말 의학에도 영향을 주고 뭐 헬리콥터를 만든 이런 데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나눠져서 발전하기도 하지만 다빈치랑 그걸 동시에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학자 입장에서는 다빈치의 그런 어떤 뭐 가르침이나 연구들을 할 때 자연스럽게 다빈치의 문화적인 면으로 연결이 되면서 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재밌게 봤던 거는 실제로 특히 미술을 하는 분들도 단지 그냥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나랑 상관없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그런 과학적인 연구에서는 성과들을 통한 새로운 창작 도구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분들도 그리고 또 과학자들도 만날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항상 이런 오픈 마인드로 얘기를 하면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저도 네. 처음에 문화 물리학을 말을 했던 이유가 저는 이곳에 오면서 저는 물리학을 더 이상 안 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문화는 내가 생각하는 정말 다른 거니까 다른 말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런데 너무 몇 년 동안 고민스러운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제 주변 친한 친구야 그냥 문화기술대학원에서 물리학 한다고 하면 되잖아.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갖고 있던 걸 가지고 문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두 개님이 항상 같이 있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인지를 저처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다 중간에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술을 창작하는 분, 연구하는 분, 저희처럼 이제 뭐 기획자들도 조금 더 이제 과학이나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내용을 알면 정말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는 팬데믹으로 온라인으로 많은 좋은 강연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져서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그 교수님이 연구실에 보이는 두 개의 그림이 보이는데 이건 어떤 작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저는 전부 내셔널 갤러리는 다빈치의 제목은 뭐 관장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살짝 생각이 안 네. 나고요. 이쪽은? 그리고 이게 저쪽은 그냥 고속터미널 몰에서 마음에 들어서 산 거였어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게 다빈치는 모두가 아는 거고 저 사람은 뭐 최소한 다빈치급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사실 저 그림을 너무 아, 좋아해요. 그래서 네. 이게 좋은 작품은 이게 어떤 막 크고 그냥 유명한 사람 하는 것보다 정말 곳곳에 많이 있구나. 그리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또 문화센터 오면서 또 관장님 같은 분들 좀 알게 되면서 사실 미술관도 많이 다니게 됐는데 음. 예전에 저 교과서에서 그냥 몇 가지 그냥 세계적인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보는 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작품들이 홀만 작품들을 보고 산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전시립미술관에 정말 제가 갔을 때마다 느끼는 수준은 대단히 높다라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역시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인간의 감정, 사람의 감정처럼 예술품을 봤을 때도 다양한 감정이 이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수님이 연구가 예술 작품을 봤을 때 일어나는 감정으로 연결이 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쉽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훨씬 더 많지만 이제 오늘 이것으로써 관장 초청 대담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게 긴 시간 또 이 온라인으로 대전 비엔날레 2020 인공지능 햇살은 유리창을 읽고 관장 초청 대담 카이스트 박주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교수님께서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청중들께 인사 한 말 부탁드립니다. 이런 훌륭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게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전시립미술관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저 또한 문화물리학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 용어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뭐 흥미로운 미래, 재미있는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라는 거,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는 자리가 돼서 그것도 대단히 감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